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서울사무소 이준기 법무전문가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 한국 전쟁 속 국제적십자위원회 인도적 활동에서 중립, 공평, 독립의 원칙을 지키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저희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에 관한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CRC는 186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예, 제네바 협약에 기초하여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 무력 충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 인도주의 기구입니다. 따라서 한국 전쟁 이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인도 차이나 전쟁에서도 이러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한국 전쟁 발발 바로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에 저희 ICRC는 남한과 북한 양측에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이 전보의 내용은 남한과 북한 양측에서 발생하는 무력 충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저희 ICRC의 의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관습인도법으로 인정받고 있던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의 내용을 강조하며 1949년 제네바 협약이 담고 있는 인도적 원칙을 준수할 것을 남한과 북한 양측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한에는 프레데릭 비에리 대표, 그리고 북한에는 잭 드 레이니의 대표를 파견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후에 비에리 대표가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과 유엔사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반면 북한의 레이니의 대표는 저희 ICRC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레이니의 대표는 남한의 대표단에 합류하여 남한에서 이러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49년 제네바 협약은 약 60개국에 의해서 서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발발 약 4개월 후인 1950년 10월에서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제네바 협약은 한국 전쟁에 적용되는 협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ICRC는 한국 전쟁의 당사자들에게 제네바 협약이 담고 있는 인도적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고 먼저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네바 협약 공통 3조에 공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화답을 하였고, 미국은 이러한 기본적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군 역시 유엔군의 장병과 지휘관들은 이러한 기본적 원칙을 숙지하고 있으며 준수할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네, 북한의 경우에는 1949년 4가지 제네바 협약 중 제3번째 협약인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만을 언급하며 해당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민지원군은 이러한 ICRC의 요청에 관해 어떠한 답이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제3 제네바 협약 제12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ICRC는 그 필요에 따라 관련 국가에게 중앙포로 정보국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포로 정보국의 역할은 포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급적 조속히 포로의 본국 또는 포로가 속한 국가에 전달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ICRC는 중앙포로 정보국을 운영하며 1950년 9월 14일까지 약 51명의 북한군 전쟁포로 정보를 유엔으로부터 전달받아 북한에 전달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약 110명의 유엔군 전쟁포로의 정보를 유엔사로부터 전달받아 북한에 전달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북한군 전쟁포로는 본인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이는 앞서 밝힌 제123조의 포로에 관한 내용을 포로의 본국에 가급적 신속히 전달한다라는 내용과 위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ICRC에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많은 논의 끝에 이런 개인의 의사가 조약 체결국들이 인정하고 있는 국제법의 원칙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네바 협약 공통 1조입니다. 공통 1조에 따르면 이 제네바 협약은 모든 상황에서 준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는 만약 이러한 사유로 전쟁 포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차후에 다른 국가들 역시 같은 이유로 포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 ICRC는 한국전쟁 발발 후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약 160회 이상 군 병원, 전쟁포로 수용소, 민간인 수용소와 같은 수용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방문 과정에서 여가용품, 위생용품, 교육자료와 같은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런 수용시설에 관해서 ICRC는 전반적으로 포로에 대한 처우와 이런 수용 환경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으나 많은 수의 포로를 동시에 이동하거나 좁은 공간을 수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평가 역시 하였습니다. 예, 당시 전쟁포로 수용소는 공산 세력과 반공산 세력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송환을 주장하는 공산 세력과 자의에 의한 포로 송환을 주장하는 반공산 세력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하였습니다. 예, 정전협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수용 당국은 이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ICRC 역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중립성의 원칙을 지키고자 특정 포로가 자신의 의사가 잘못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1951년 말 미군은 약 3만 7천 명 이상의 북한군 전쟁포로가 사실 남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들의 지위를 전쟁포로에서 민간인 억류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1949년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 억류자에 대한 내용보다 전쟁 포로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고 넓은 범위의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전쟁 포로들의 처우에 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ICRC는 조금 실용적인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들을 수용소에서 방문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처우와 권한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 ICRC에서는 이에 관해서 특별한 입장이나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1952년 거제프로 소용소에서 미군을 포함한 약 60명이 사망하게 되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ICRC는 폭동이 일어난 약 3일 후에 이런 포로들의 대변인과 전 현직 포로 수용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엔사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전쟁 포로들이 더 이상 북한군 전쟁 포로가 아니라 민간인 억류자이기 때문에 해당 폭동은 북한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ICRC의 보고서가 북한 당국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ICRC는 다시 한번 실용적인 방안을 떠오르게 됩니다.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이전에 해온 바와 같이 북한 당국에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과 유엔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방안 중에 많은 고민을 한 저희 ICRC는 최종적으로 해당 보고서를 자체 저널인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에 게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사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해당 보고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ICRC 측에서는 중립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 역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네, 또 저희 ICRC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약 20회 이상 9,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수용되어 있는 서울 내 2곳의 수용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격한 것을 토대로 저희 ICRC는 아동과 특히 여성에 관한 처우 개선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였고 정치 사상이나 이념의 이유만으로 구금된 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활동 이외에도 저희 ICRC는 구호 활동 역시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호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당시에는 이런 구호 활동에 필요한 모든 구호 물품이 도쿄에 소재한 UN 민간 한국 지원 사령부를 통해서만 전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립성과 독립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저희 ICRC에서는 유엔에 대한민국 내에서 독자적인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유엔에서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ICRC 역시 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약 15만 스위스 프랑에 상당하는 의료 물품을 민간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대한적 십자사와 협력하여 약 300개의 점자 시계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희 ICRC는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국에서 철수하여 2015년 서울에 한국사무소를 개소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 ICRC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문이 발효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국제기구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네, ICRC 서울 사무소의 중점 사업으로는 먼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국제인도법 관련 미비준 조약은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미 비준한 조약에 관해서는 성실한 국내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과 학계와 협력하여 국제인도법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인도적 문제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러한 활동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 ICRC는 북한 평양에도 2002년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평양에는 제네바에서 파견된 직원 10명과 북한 현지 직원 12명, 약 20명으로 사무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지원 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형외과 수술 프로그램 사업, 네, 의족과 관련된 제작 기술과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신체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수로망 구축과 같이 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 정부 관계자 또는 북한 적십자회의 고위 인사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인도법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북한 내 국제인도법 보급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